본 에피소드는 저의 이빨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약 7년 전에 신경치료를 한 위쪽 어금니 통증으로 몇 달 전에 발치했고 서울에서 상악동 거상술 시술을 했으며 내년 3월에 다시 서울에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00세 시대의 치아 관리는 필수입니다. 치아에서 치관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잇몸 부분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목차입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입니다. 저는 40살이 넘어서 처음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치석이 너무 두껍게 굳어 있어서 스케일링을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 잇몸을 뚫고 나오는 그 주위가 그런 데가 가장 취약한 지구죠. 근데 이게 섬유질이 딱 감싸서 그걸 방어하고 있는데 염증이 생겨서 그걸 딱 감싸고 있는 섬유질 같은 걸 녹이고 들어가게 되면 결국 뼛속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 세균을 우리가 못 이기게 되면 거기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 세균이 자꾸 많아질수록 그 우리가 섬유질 같은 거 자꾸 녹여갖고 밑으로 뼈까지 뚫고 들어가서 뼈를 녹이게 되는 거죠. 스케일링 타임이 늦으면 잇몸이 녹으면서 내려앉습니다. 저는 처음 스케일링 할 때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잇몸이 회복 불능 상태였습니다. 치석은 잇몸을 녹여버립니다. 칫솔질 또는 스케일링 할 때 피가 나면 안 됩니다. 잇몸에 생기는 염증은 거의 치석으로 인해 생깁니다. 스케일링은 최소한 20세 이전부터 1년에 1회 이상을 해야 합니다. 치석이 쌓으면 처음엔 잇몸이 붓는 현상에서 나중에는 잇몸이 내려앉는, 녹여 내려앉는 치주염까지 진행됩니다. 말기 치주염으로 잇몸이 완전히 녹은 상태에서는 신경치료 또는 임플란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잇몸이 내려앉은 상태에서 조금 더 버틸라고 신경치료를 했는데 신경치료가 가장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김삿갓은 40이 넘어서 처음으로 스케일링을 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잇몸이 많이 녹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한번 녹은 잇몸은 재생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된 통증과 고름으로 인해 결국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신경치료를 선택한 것은 아직 뿌리가 살아있는 이빨을 조금 더 연명하려고 한 것일 뿐입니다. 이빨이 흔들리면 이미 늦은 상태에서 신경치료는 못하고 발치를 해야만 합니다. 결국 임플란트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경치료는 임시 방편입니다. 결국 발치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사랑니 때문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사랑니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위아래 사랑니 4개를 전부 발치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래쪽 사랑니 2개는 완전 매복 상태여서 뽑는데 어마어마하게 고통이 심했고 신경치료보다 더 고통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개인 병원에 가서 발치했는데 다음에 갔을 때 못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국립의료원 가서 발치를 했습니다. 반면에 위쪽 사랑니 2개는 가볍게 뽑혔고 통증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랑니가 없는 사람의 비율은 약 7%라고 합니다. 이빨 치료의 최종 단계는 임플란트 시술입니다. 발치를 한 후에 약 3개월 정도 아문 다음에 임플란트 시술을 합니다. 그것도 임플란트를 심을 뼈가 제대로 있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뼈가 8mm보다 얇을 경우에는 뼈 이식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동시에 시술한다고 합니다. 이후 최소 4개월이 지난 뒤에 어금니에 본을 뜨게 되고 약 또 4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발치 후 임플란트 완성까지는 10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래쪽 양쪽 어금니 두 곳을 뼈 이식과 임플란트 시술을 동시에 했습니다. 치통은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빨이 빠진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에 이빨이 빠진 분이 계시면 빨리 임플란트 시술을 시켜드려야 합니다. 저희 경우 아래쪽 어금니 부분은 비교적 간단한 뼈 이식 수술이었으나 위쪽은 상악동 점막 거상술이라는 상당히 고난이도 시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보다 비쌉니다. 가격 차이가 납니다. 제 담당 치과의사는 간척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위턱, 상악이라고 하는 부위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마치 풍선처럼 뼈 안쪽이 이렇게 비어있는 구조가 되는데 특히나 이가 빨리 빠진 경우에는 그 빈자리로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공기주머니가 팽창하게 되는데 필요한 임플란트는 8에서 10mm 정도를 심어야 되는데 환자분이 갖고 있는 뼈는 4, 5mm밖에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긴 거 심게 되면 상악동 내로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위까지 다 뼈로 둘러싸이게 하기 위해서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술식을 쓰게 됩니다. 빈 공간에 뼈 가루를 넣어서 임플란트를 심을 지지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저는 이 시술을 받기 위해 서울을 여러 번 방문해야 했습니다. 제주도 내려오기 전에 직장 다니면서 어금니 임플란트와 위 어금니 신경치료를 마쳤기 때문에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큰 오산이었습니다. 어금니 임플란트를 하면 약 10개월간은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어야 합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빨이 아프면 자유로운 산중 생활도 장기간 캠핑카 생활도 불가능해집니다. 조선시대 땐 양치질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칫솔의 형태는 미국에서 19세기에 발명됐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 선조들은 굵은 소금, 쑥, 지푸라기,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 등으로 양치질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이 양치의 어원이 버드나무 가지라고 합니다. 고려시대의 문은 계림유사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양치질을 할 때에는 칫솔을 45도로 기울이고 잇몸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손목을 돌려 쓸어내듯 치아를 닦는다. 특히 잇몸 경계부와 치아 사이를 꼼꼼하게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앞니는 칫솔을 세워 한 개씩 따로 닦고 치아에 씹는 면을 닦을 땐 잘 닦이지 않는 어금니 뒤쪽은 칫솔을 둥글리며 닦는다. 마지막으로 혀는 2-3번 정도 쓸어내리듯 닦아준다. 치아 사이의 세균막과 음식물 제거를 위해선 치간 칫솔 사용도 중요하다. 자신의 치아에 맞는 굵기를 선택해 치아 벽면을 따라 문지르듯 닦아주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반대 방향도 닦아준다. 치실을 사용할 때는 잇몸에 닿을 때까지 넣은 후 이에 대고 위아래 양옆으로 치아 벽면을 따라 가볍게 문지른다. 올바른 칫솔질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40살 전에는 이빨에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못했었습니다. 아마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50세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을 겁니다. 그것도 말년에는 엄청난 치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일찍 죽었겠죠. 그 모든 것이 40세까지 치아 관리에 소홀했던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칫솔질을 공들여 한다면 치과에 갈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일 하루에 2회 이상 10분 이상씩 칫솔질하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요한 겁니다. 평소에 귀찮다고 치아 관리에 소홀히 한다면 말년의 치통으로 인해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같이 조선시대의 일반 백성들이 이빨 관리를 제대로 했을 리가 없었겠죠. 아마 양반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한의학도 이빨에 대해선 완전 무지했을 거라 추정됩니다. 치통엔 장사가 없고 치아 관리엔 왕도가 없습니다. 치통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수준이 아닙니다. 치아는 평소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공들인 치아 관리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